네, 안녕하세요. 예전 시간까지 저희들 기본 과정이 완전히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저희들 제목으로 얘기하면은 심층 과정이라고, 일반 생물학 심층 과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심층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심층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역시 일반 생물학이겠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의 주된 그런 흐름으로 쫓아갈 거는 역시 라이프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반 생물학의 심층 과정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생물학 강의를 하는데 뭐 생화학 저희들 교재를 가지고 생화학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레닌저 생화학을 가지고 좀 부교재로 사용을 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내용을 다뤄볼 거고요. 물론 일반 생물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화학 쪽에서, 유기화학 쪽에서 접근하는 생화학하고 또 저희 일반 생물학에서 또 접근하는 생화학하고는 굉장히 또 큰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로 그런 레닌저 생화학 책을 사용을 해서 일반 생물학, 그건 뭐 범위라고 하는 건 역시 다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포생물학이라든가 세포생물학 범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동물 생리학, 뭐 식물 생리학, 또 뭐 미생물 생리학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생리학의 어떤 범주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생물학 범위겠죠. 그래서 분자생물학 범위까지 이런 내용들의 심층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러기 전에 또 강조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생물학이나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또 면역학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면역학 강조를 했었는데 저희 이렇게 심층 과정에서는 면역학 부분도 한 3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한 9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면역학을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면역학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 생물학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심층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라이프책이 워낙 자세하게 적혀 있는 일반 생물학 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뭐 결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면역학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세하지는 못하지만은 꼭 알아둬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가 정말 쉽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 다들 들으셨다시피 알겠지만은 저희 이제 이 기본 인트로덕션 과정이 끝나면 뭐 군더더기 없이 수업만 하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면역학 부분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학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이제 면역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면역학을 얘기하는데 젠너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면역학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이라고 얘기한 걸 기초를 이제 만들어준 사람들인데, 젠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시죠? 천연두 얘기했던 스몰퍽스라고 얘기를 하죠. 천연두 얘기했던 그 종두법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이 젠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제 기원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점들이 있었냐면 옛날에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천연두가 걸렸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뭐였냐면 천연두 걸린 환자의 딱지를 이렇게 떼가지고 딱지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걸 호흡기를 통해서 마시면은 낫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유럽에서는 소를 많이 키웠었기 때문에 카우폭스라고 하는 게 밀크메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밀크메이드는 젖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젖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두라는 것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천연두라는 것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젖짜는 사람들은 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다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이렇게 젖짜는 사람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랑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 소가
카우폭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이게 옮겨진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스몰폭스라고 얘기를 하죠. 스몰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뭐 물론 숙주가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카우폭스에 감염됐던 사람은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백시네이션, 이제 백신이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파스테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느냐?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스테르라는 사람도 이제 최초의 백신을 만들게 됐는데 어떤 거를 알게 됐었냐면은 예전에 닭콜레라는 게 있죠. 저희들 생물학 했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닭콜레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닭콜레라를 연구하던 중에 대학원생이 그런 일이 있었죠. 대학원생이 이제 닭을 갖다가 콜레라균을 주사를 해주게 되면 닭한테 콜레라균을 주사를 해주게 되면 콜레라균을 맞은 닭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하루는 이 대학원생이 여름방학 놀러를 가느냐고 휴가를 가느냐고 대학원생이 이 닭한테 콜레라균을 주사해주고 이제 죽인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콜레라균을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냥 주사를 안 해주고 그냥 휴가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파스테르 선생님이 보면 혼날 테니까 이 콜레라균을 갖다가 다시 옛날에 키워뒀던, 그러니까 한 2주 지난 거죠. 올드 컬처 됐던 콜레라균을 요 닭한테 주사를 했어요. 근데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균이 좀 잘못됐나 보다. 너무 오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얘를 죽이긴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신선한 콜레라균을 키워가지고 죽이자. 그래서 아주 그냥 쌩쌩한 콜레라균을 다시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요 닭한테 그대로 다시 주사를 해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사실대로 파스테르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콜레라균을 쌩쌩한 독성이 아주 강한 녀석으로 다시 주사를 했는데 닭이 슈퍼닭이 되었는지, 슈퍼에서 파는 닭이겠죠, 슈퍼닭. 그래서 슈퍼닭이 되었는지 죽지를 않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가 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올드 컬처 된 요 세균은 독성이, 병원성이 약해진다. 병원성이 약해지는 거죠. 병원성이 약해지면은 병원성이 약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체 내에서 면역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돼서 그 다음에 콜레라균 똑같은 식으로 확인을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광경병 바이러스가 있죠. 광경병 바이러스, 랩도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광경병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광경병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거품 물면서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신경 조직에 침투를 하는 거는 대개 전부 다 거품 물고 사지를 떨면서 죽죠. 그래서 광견병 마찬가지로 사람이 광견병, 어린아이가 광견병에 그 개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죠. 백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 광견병에 걸린 어린아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최초로 시도를 했죠. 그래서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그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개 이런 것들인데 토끼한테 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주사를 해주게 되면 토끼한테서는 숙주가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비룰런스, 독성이 굉장히 약하게 돼요. 그래서 광견병 개 머리에서부터 구멍을 뚫어가지고 개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서 뇌를 꺼내가지고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짜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토끼한테 주사를 해주고 이 토끼의 뇌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토끼한테 주사를 해주고 이렇게 숙주를 변형시킴으로써 독성을 약화시킨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약독화시켰다라는 개념으로 어테뉴에이션 약독화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의 개념으로 약독화시킨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 어린아이한테 주사를 했어요. 주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류 최초로 어린아이가 실제 바이러스를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젠너하고 파스테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면역. 어떤 병원성 어떤 물질에 대해서,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본 과정에서 저희 면역 부분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들 전부 다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심화 과정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면역학적인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천적 면역 그리고 후천적 면역 innate immunity하고 adaptive immun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존재를 한다.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들을 얘기를 하느냐? 선천적 면역의 특징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면역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원과 관계가 없다. 항원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항원과 관계없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뭐 분리해서 얘기를 할까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다. 가지고 있는 면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각적인 반응이다. 자, 항원에 의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선천적 면역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즉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특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뭐 일반 생물학 공부를 다 하셨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뭐 반대적인 개념이죠. 항원 특이성이 있다. 항원에 대해서 특이성이 있다. 뭐 1번하고 4번 합쳐진 얘기지만은 특이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얻어지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획득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 시간 역시 늦게 되죠. 늦은 반응.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이상은 있어야지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면역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후천적 면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 면역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천적 면역도. 자, 선천적 면역을 한번 분리를 해보죠. 면역에 있어서 선천적 면역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가 비누를 개발하고 나서 비누를 발명하고 나서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70%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손발 깨끗이 씻음으로써 질병의 70%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요. 바로 선천적 면역작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선천적 면역 과정은 innate immunity라고 하는 선천적 면역 과정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anatomic barrier, 해부학적인 면역, 해부학적인 구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적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natomic barrier라고 얘기하니까요. 해부학적인 장벽, 장벽으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피부죠. 피부, 스킨. 피부를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점막을 얘기하는 거죠. 점막. 우리 몸에 전부 다 점막이 존재하죠. 내부에. 호흡기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호흡기 점막이라고 얘기했지만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고정을 시키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 고정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우리 뭐 선모작용에 의해서 뭐 가래를 뱉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막아내는 작용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물리적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리적 장벽. 자, 물리적 장벽. physiological barri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적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열, 온도를 얘기하죠. temperature. 그 다음에 뭐 low pH.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외부의 항원에 감염이 됐을 때 뭐 열이 뭐 40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장벽에 해당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생물학 책에 보면은 그런 실험이 있었죠. 정말 온도가 박테리아의
생장을 억제하는가 그걸 실험하는 실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해서 생명체의 개체의 온도를 서로 설정점을 다르게 했을 때 박테리아가 정말로 37도에서는 잘 자라던 세균이 40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일반 생물학 책의 실험에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온도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로우 pH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거 피부에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피부에서 유기산들을 분비하죠. 우리 땀이라고 하는 성분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pH가 낮으면 박테리아가 생장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에 있어서 여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가 공생 관계에 존재해가지고 로우 pH를 유지해서 외부의 패소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작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화학 분자들. 자, 여러 가지 화학 분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최초에 어떤 감염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나타나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물리적 장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 장벽,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물리적 장벽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독특하게도 파고사이토시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선천적 면역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떨어뜨려가지고 파고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엔도사이토시스.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세포 성분에 의해서, 세포성 면역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성 면역. 이거에 의해서 선천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대식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호중구 이런 것들이 있죠. 대식 세포. 그 다음에 호중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염증 반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inflammatory barri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증 반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염증 반응도 선천적 면역에 해당한다.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염증 반응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혈액 응고 과정이에요. 혈액 응고 과정. 혈액 응고 과정. 칼을 맞았다. 칼을 맞으면은 물론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혈액 응고 과정, 피떡이 만들어지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패소젠들에 대해서 침입 장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혈액 응고는 이런 1차적인 선천적 면역 작용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 얘기가 되는 것이 레드니스 이렇게 그거 얘기하죠. 인플라메이션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의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서 왜냐하면 염증 반응은 곧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증 반응은 곧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드니스, 붉어지는 거, 그 다음에 스웰링, 부풀어 오르는 걸 얘기하죠. 스웰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팅, 열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인, 고통, 이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선천적 면역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티슈에 데미지가 있다든가 어떤 물리적 데미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조직세포에서부터 화학 분자를 분비하죠.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거는 히스타민이라든가 키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일반 생물학에서.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분비가 되면은 모세혈관 상피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고 모세혈관 상피세포에서는 이제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백혈구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혈관을 확장한다든가 그래서 혈관이 확정되면은 붉어지는 현상이 보이는 거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백혈구들이 자꾸 조직으로 유도가 되니까 부풀어 오르게 되죠.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러한 히스타민이나 키닌에 의해서도 파이로젠, 발열인자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또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모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열을 수반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조직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고통 혹은 가려움증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기 물리는 거 아주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모기가 문다. 그리고 뭐 우리 예시 문제에 나왔었지만은 벌이 쐈다. 벌이 쐈다. 모기가 물었다.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인플라메이션이 유도가 되는 거다. 그런 증상들이죠. 이게 뭐 벌이 그냥 개떼로 덤벼들어가지고 내 몸을 사정없이 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국지적인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시스테마틱하게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면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들 또 차차 아주 세세한 부분으로 진행을 할 테고 지금 선천적 면역을 해서 4가지로 해서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적 면역이 의외로 선천적 면역의 종류와 그 분류에 대해서 의외로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니까요. 선천적 면역에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획득 면역은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 획득 면역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가지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원인식 과정 그리고 림프구의 분화 혹은 분화나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화나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항원의 제거 항원을 없애는 과정. 그래서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이 3가지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이 3가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항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차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안티젠 프리젠테이션 셀, 그래서 APC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존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대식 세포들이나 덴드리틱 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림프구의 분화와 활성화가 유도가 돼야 된다. 요 신호는 T림프구나 B림프구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이뮨에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항체 생성. 자, 그래서 B세포에 의해서 B림프구의 분화에 의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면 이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제거가 되게 돼 있다. 물론 항체에 의해서 항원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 그래서 휴머럴 이뮤니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항체가 주로 관여하는 것을 뭐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의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관여해요. 항체가 관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항체가 관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이렇게도 나눠지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질, 중요한 성질 4가지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리를 해보면은 안티제닉 스페시피시티 항원 특이성 이거를 얘기를 해요. 항원 특이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 반응의 다양성, 항체의 다양성, 다양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들어오는 항원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 특이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메모리죠. 메모리. 그렇죠. 메모리가 커야 좋죠. 메모리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64메가 무슨 소리입니까? 메모리.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억세포. 그래서 이 기억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천적인 면역, 즉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메모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셀프와 non-self를 인식한다.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기와 비자기. 자기야! 이게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 또 역시나 그 첫 번째 심층 과정의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땀이 많이 나면서 열강을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기야, 비자기,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 innate immunity라고 하는 선천적 면역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과정이 없어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막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adaptive immunity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self와 non-self, 바깥에서 들어오는 항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서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획득 면역은 이 네 가지 특이성이 이런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 이쪽에서 잠깐 꺼냈으니까 여기서 또 마저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요. 피를 뽑아가지고 저를 믹서기에 갈았어요. 저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꾹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피만 이렇게 얻어냈는데 국물만 얻어냈는데 그 국물을 얻어낸 거를 가만 놔두면은 피떡이 생기죠. 피떡이 생기죠. 피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선지. 그래서 피떡이 딱 생기는데 이렇게 시험관에서 이렇게 가만 놔두게 되면은 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시커멓게 피떡이 생기고 위에서는 노란색 국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그런 세포성 성분을 제외한 요 노란색 액체 성분에 의해서 면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항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체 있죠. 보체.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림포톡신이라고 얘기해서 일종의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일반 생물학 공부하셨을 테니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다. 종양 괴사인자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은, 인터페론이 들어있다.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성분에 의해서도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걸 전부 다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떡이 생긴 세포 성분,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쭉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얘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클로날 셀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클로날 셀렉션. 자, 클로날 셀렉션이라는 개념. 즉, 체액성 면역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항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댑티브 이뮤니티고, 그렇다면 항원 특이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반면 또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양성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항체가 존재하느냐? 10의 9승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항원의 종류는 몇 개냐? 10의 9승계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체라는 거에 의해서 항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항원 특이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어떤 의문점들이 있었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B림프구화라고 하는 세포에서 10의 9승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어떤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종류를 10의 9승계나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B세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리셉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용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별 모양의 어떤 A라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면 이 별이 유도가 돼가지고 많이 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다른 것들이 발현이 B 뭐라 그럴까요? 달 모양으로 생긴 B가 발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수용체가 자극이 받아가지고 요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주 옛날 생각이었고 나중에 뭐가 확인이 됐냐면은 DNA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 이 유전자라는 개념,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대립유전자, earlier, 대립유전자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B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 성숙한 B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종류의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되면서 이런 항체의 다양성을 설명했던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이 뭐였냐면 이 클로날 셀렉션이라는 개념이죠. 클로날 셀렉션이라는 개념은 B세포는 어차피 한 종류의 왜냐하면 B세포의 성숙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 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지금은 일단의 용어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요. B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가 고정이 되죠. 특정 유전자가 여기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DNA 리어렌지먼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DNA 재조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정 유전자 세트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B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형태로만 돼 있다라는 거죠. 모든 B세포가. 그럼 어떤 것들은 별을 가지고 있고 어떤 B세포는 태극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각각이 클론이라는 거죠. 클론. 유전자가 같은 클론. 서로 각각이 클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클론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 10의 9승계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항원의 자극이 오게 되면 특정 항원의 안티젠의 자극이 오게 되면 이 항원에 대해서 이 클론이 복제,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요 네모에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클로날 셀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클로날 셀렉션이라는 개념도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의 한 가지 내려볼 거는 항원과 항체. 항원과 항체. 항원이란 무엇이냐? 안티젠이라고 얘기하죠.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사실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외부로부터 침입한 물질, 외부 물질. 그러니까 셀프가 아닌 넌 셀프의 어떤 물질을 외부 물질을 안티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티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젠은 어떤 종류들이 될 수가 있냐면 대개의 고분자 물질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고분자 물질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핵산,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고분자 물질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티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안티젠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B세포가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했죠. 안티젠이 먼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질을 안티젠이라고 정의를 했다가 그거에 의해서 유도되는 물질을 안티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안티젠이라는 개념하고 이뮤노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뮤노젠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면역원. 안티젠이 이뮤노젠은 아니에요. 안티젠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뮤노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면역 반응,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이뮤노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뮤노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탄수화물이나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아주 작은 단위가 반복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탄수화물 여러분들 식이성 5미니 이런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까? 저희들 열심히 고분자 물질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대부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적합한 이뮤노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백질, 면역 반응을 가장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구성 물질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들이 헤테로제네시티, 즉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백질 자체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르게 우리 이쪽으로 가서 칠판이 크니까 열심히 가야죠. 또 다르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이토카인. 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이토카인. 저희들 사이토카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출발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셀과 셀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화학 분자를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이토카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루킨, 모노카인, 인터페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제일 얘기하는 것이 인터루킨, 그래서 IL1, IL2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뮤코사이트들 사이에서 상호 신호 전달을 하는 것을 인터루킨. 그 다음에 모노카인은 모노사이트가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화학물질은 모노카인.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세포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침입됐을 때 조직세포들 사이들끼리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 세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셀이라는 거죠, 셀. 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종류가 그냥 다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류를. 가장 크게 얘기를 해서 이런 종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부분의 사이토카인들은 단백질이에요. 당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단백질로 대부분 구성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거 얘기하죠. NO 같은 거.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에서 호르몬 얘기할 때도 강조해서 배우셨죠. 이 N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체 성분이면서 그 다음에 신경계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도 하고 혈관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도 하고 근육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호르몬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NO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이기 때문에 당단백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NO 같은 경우에도 면역세포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이토카인의 종류로 신호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꼭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 계열도 있죠. 콜티코이드 같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하죠. 그런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들도 이렇게 신호 조절할 수 있는 걸 모두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개념, 일반적인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보채,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하죠. 저희들 자세하게는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9시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좀 부분을 자세하고 그리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를 이제 기다려 주시고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채라고 해석하죠. 보채라고 해석한 개념은 어디에서 또 출발을 했냐면은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을 보다 보니까 체액성 면역을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체액성 면역의 주된 작용을 하는 게 항체란 말이죠. 항체인데 솔루블한 안티젠에 대해서는 즉 수용성 항원에 대해서는 이 항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성 항원에 대해서. 그렇죠? 수용성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가 작용해가지고 이 항원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불용성 항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덩어리. 즉 세포가 들어왔다. 세포가 들어왔어요. 즉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막 전투기들끼리 이렇게 우주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투기들끼리 막 나와가지고 막 레이저 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부시고 아주 효과적으로 전투를 하죠. 근데 항공모함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우주의 항공모함. 막 전투기 요만해요. 근데 전투기 요만한 거에 해당하는 항체가 아무리 여기다가 머리 막 들이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서 빨래집게들이 막 저를 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데미지가 있겠어요? 목욕탕에 빨래집게 꽂고 그냥 돌아다니면 되죠, 막. 그렇죠? 그래서 항체라는 거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빨래집게예요, 빨래집게. 그래서 수용성 항원은 굉장히 잘 제거할 수가 있는데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딱 큰 덩어리가 딱 들어왔을 때 항체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독소 같은 거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적합해요. 단백질이나 독소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는 굉장히 적합한데 만약에 세균 그 자체를 제거한다. 세균 그 자체를 독소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거하기가 쉽겠죠. 수용성
항원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세균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이 덩어리는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부족하다는 거죠. 체액성 면역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체만으로는 제거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세균을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액성 면역으로도. 그게 무엇이냐? 보체라는 거죠. 그래서 항체의 체액성 면역 반응을 도와주는 것이 보체다. 컴플리먼트, 보충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보체다, 컴플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용성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C1, C2 해서 C9까지.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컴플리먼트 1, 컴플리먼트 2 해서 뭐 5, 6, 7, 8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뒤에 것들은 membrane attack complex.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개념적인 얘기니까 항체가 이렇게 특이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 이 항체만으로는 이 세균을 제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체라고 하는 것들이 붙게 되면 보체가 이렇게 붙게 되면 보체는 세균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버리죠.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 세균의 내부에 있던 물질이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세균이 죽게 되죠. 그래서 보체라는 것은 이런 세균이나 세포 성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체의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보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면역에 관련되는 세포 성분들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세포 성분으로는 어떤 세포들이 있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단핵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단핵구는 우리 모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모노사이트.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단핵구, 모노사이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한 물질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하죠. 마크로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핵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죠. 림포사이트.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림포사이트는 두 종류, B림프구, T림프구 얘기했지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NK셀 이런 것들도 얘기하죠. NK셀, 내추럴 킬러 셀, 그리고 또 다르게도 내추럴 킬러 T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로는 과립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립구, 그래뉼로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뉼로사이트. 그래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뉼로사이트다. 그래뉼로사이트 종류로는 뉴트로필, 호중구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뉴트로필. 그 다음에 에오시노필, 호산구. 그 다음에 호염구. 자, 저희들 기본 과정에서 이런 것들 언급을 했지만 지금 어차피 이제 심화 과정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용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혈소판 얘기하죠. 혈소판. 플레이틀릿, 혈소판. 혈소판도 세포 성분이죠. 이것도 면역, 그러면 세포 성분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혈소판이라고 혈액 응고작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소판 자체도 innate immunity, 선천적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존재를 한다. 보면은 이런 종류, 마크로파지, 단핵구, 이거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 조직에 있을 때를 모노사이트라고 얘기를, 혈액에 존재할 때를 모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혈액에 존재하던 모노사이트가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조직에서는 액티베이션, 즉 아메바 폼의 그 세포질이 형성되죠. 그렇게 형성되는 거를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한다. 혈액에서 조직으로 간 거는 이건 좀 액티베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활성화가. 그래서 똑같은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지만은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중구 역시 염증 반응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즉 non-specific한 innate immunity, 즉 선천적 면역 반응,
선천적 면역 반응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맨 처음 유발하는 것이 호중구다. 그래서 모기가 물리거나 벌이 쏘이거나 이랬을 때 부어오르는 거는 호중구가 모여서 되는 거예요. 이 단핵구가 아니라 호중구가 모여서 부어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단핵구나 이런 쪽으로 거쳐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호염구는 베이소필이라고 얘기하죠. 베이소필. 베이소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마스트셀.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스트셀. 마스트셀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비만세포라고 해석하죠. 비만세포. 얘가 살쪘다라는 얘기인데 마스트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여기에 히스타민 과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만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마스트셀. 베이소필도 마스트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혈액 안에 존재할 때 베이소필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 IgE가 결합한 형태죠. 그런 형태로 얘기되는 것이 이제 마스트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 성분들은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간단하게 다른 또 저기로 빠진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력한 APC 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덴드리틱 셀 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덴드리틱 셀. 그래서 덴드리틱 셀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항원을 인식해서 항원을 갖다 전달해주는 가장 강력한 그런 종류의 세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면역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면역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부터 이쪽으로 또 지나가겠습니다. 면역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큰 틀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면역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역계. 이게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면역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거고, 그렇죠? 기관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거고, 그러면 이 기관에는, 면역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크게. 이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관,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기관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 1차 면역기관, 2차 면역기관. 이렇게 얘기하나요? Primarily lymphoid organ, Secondary lymphoid organ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Primarily lymphoid organ, 그 다음에 Secondary lymphoid organ 해서 두 가지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Primary lymphoid org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된 기능이 뭐냐면 면역세포의 생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면역세포의 생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Primary lymphoid organ이다. Secondary lymphoid organ은 직접적으로 항원에 대한 인지나 그 다음에 면역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곳은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올간하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하고 그게 중요하냐?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올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될 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원을 인지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면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관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상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 혈액 안에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이 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혈액 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적혈구예요. 적혈구. 실질적으로 대식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뭐 T림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존재해요. 뭐 1% 미만이 될까 말까 한 1%라든가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몸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방황하면서. 여기서 벌이 쐈어요. 벌의 항원에 침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식세포가 항원의 정보를 가지고 어차피 면역세포의
어떤 정보 전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셀 투 셀 컨택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됐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뭐 T세포야 벌이 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그렇죠?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가 만나야지만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보 교환이. 그래서 여기서 벌에 쏘이게 되면 이 림프구가 벌에 쏘인 항원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T림프구를 만날 때까지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을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언제 만나요? 언제? 부산 갔더니 서울 갔다 그러고 회장님 서울 가셨네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더니 회장님 평양 갔다 그러고 그럼 언제 만나요? 언제? 도저히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림포이드 올간이라는 곳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한다는 거죠. 반상회를. 그래서 그런 모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면역 시스템,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올간부터 시작을 해서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